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롬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롬멜 하면 떠오르는 롬멜과 대척점에 있는 미군 장군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패턴입니다. 전쟁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이고 패턴 대전차 군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인물을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패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뛰어난 독일군 사령관 중 한 명이었던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 원수는 자신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미군 지휘관으로 패턴을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놀라만큼 솔직하게 불군 군대는 프랑스 전역에서 패턴의 제3군이 실행한 진격을 상상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칠리아 작전 중 패턴의 부하이기도 했던 루시안 트루스콧 장군은 아마도 그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지휘관이자 가장 파란만장한 인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찬사의 연사도 많았으나 비난의 연사도 많았습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비평가 겸 문화사학자인 드와이트 맥도널드는 패턴을 어스대는 떠벌이, 파시스트적 사고를 가진 귀족, 히스테릭하며 거칠고 폭력적인 미치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조지 S. 패턴에게 보낸 찬사만큼이나 비난도 많았지만 중간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은 고사하고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쟁에서 보여준 결과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격전을 만들어낸 독일군에 맞서 미 육군이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든 신속기동 교류에 있어 패턴은 매우 실질적인 개척자, 옹호자, 주창자였습니다. 대규모 기동전과 관련한 패턴의 전술적 비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의 옛 부하들과 동료들은 그의 명성은 물론 그의 원칙과 정신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 육군은 처음 만든 전차에 패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많은 육군기지에는 패턴홀이나 패턴막사, 패턴박물관 등이 있다고 합니다. 패턴이 가르쳐준 기동전의 정신과 항공전력이 포함된 제병연합부대의 활용은 미육군 전투교류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타고난 군인인 조지 스미스 패턴 주니어는 1885년 11월 11일 로스앤젤레스 외곽 레이크 비냐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조지 스미스 패턴은 1852년 버지니아 군사학교를 졸업했고 남북전쟁 때 제22 버지니아 보병연대를 지휘했으며 1864년 9월 제3차 윈체스터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월러 테주엘 패턴은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패턴의 아버지 조지 윌리엄 패턴 역시 버지니아 군사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패턴의 집안은 명망 있는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단 아버지 조지 윌리엄 패턴은 군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변호사와 지방검사를 지냈으며 이후 아내 가문의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린 조지 스미스 패턴 주니어는 남부연합군에서 지휘관을 한 명망 있는 선조들의 이름에 대해 배웠습니다. 친가 조상들의 군사적 영광에 감동한 그는 어머니 루스 윌슨 패턴의 가문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사실 외할아버지인 벤자민 윌슨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초대 로스앤젤레스 시당을 지내 돈 베니토라는 존경받는 이름으로 불린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가이자 재계 거물이었던 돈 베니토는 외손자에게 부계의 군인 선조들처럼 영향을 주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패턴은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어린 시절 심한 난독증에 걸려 글씨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단한 노력으로 상당 부분 극복해내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독서가였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고대 정복사,
일반 군사사, 유명한 위인들의 전기를 탐독했다고 합니다. 1902년 패튼은 미국군 장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조상들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의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 발달이 더딘 패튼은 곧바로 미국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입학 추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버지니아 군사학교에 입학하여 1년 동안 공부하였고 이후 상원의원의 입학 추천을 받아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1909년 6월 11일 조지 스미스 패튼 주니어는 103명 중 46등으로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미 합중국 육군 기병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소위가 된 패튼은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영예를 얻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길 원했으나 1909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1910년 5월 26일 패튼은 베아트리체와 결혼하였고 1911년 3월 11일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승마와 펜싱 솜씨가 훌륭했던 패튼은 1912년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의 근대오종 경기에 미국 대표로 참가하여 5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패튼은 펜싱에 관한 한 미 육군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미 육군 기병검을 디자인하기도 했는데 이는 여전히 사용 중이며 일명 패튼검이라고 부릅니다. 1914년 멕시코의 혼란스러운 분쟁 상황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했을 때 패튼은 퍼신 장군의 보좌관으로 참전하여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1917년 패튼은 미 원정군 사령관인 퍼신 장군의 부관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전은 했으나 부관이란 직책은 패튼에게 너무나도 맞지 않은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탈출구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영국인들이 탱크라고 부르는 새롭고 못생기고 전혀 입증되지 않은 무기였습니다. 패튼은 곧 탱크에 빠져들었고 기갑 장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미군 기갑학교가 개교하기 전 프랑스군 기갑학교에서 전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패튼은 전차에 대한 기술과 전술적 지식을 재빨리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랑그르에 미군 기갑학교가 개교하자 최초의 교관으로 복무하였고 육군 총참모 대학도 다녔습니다. 1918년 8월 미군은 전쟁에서 처음으로 생미엘 돌출부에 대하여 독자적인 대규모 공세에 착수했고 패튼은 공식적으로 제304 전차여단을 편성하여 참전하였습니다. 전투에서 패튼은 언제나 항상 앞에 섰으며 야전 계급장을 제거하지 않고 공격 선봉에서는 유일한 장교였습니다. 계급장 배지는 유능한 저격수에게 확실히 거부할 수 없는 표적이 되었지만 패튼은 자신이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병사들이 눈으로 확인하길 바랬습니다. 생미엘 전투에서 미군은 승리했고 패튼은 전차의 효과와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전투에서 왼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을 정도로 용감히 싸운 패튼은 전시 대령으로 진급하였고 1918년 11월 11일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의 3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대의로 참전한 패튼은 부상으로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고 기갑학교와 야전에서 보여진 용기로 무공훈장도 받았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룬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평화의 시기가 되자 육군의 해체가 시작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패튼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쟁 시 450만에 달하던 군대는 1922년 약 14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33세의 패튼은 제1차 세계대전이 자신의 유일한 전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무튼 평화는 그와 맞지 않았습니다. 1920년 6월 패튼은 전시계급인 대령에서 전쟁 전 정규군 대위로 되돌아갔으나 하루 뒤 소령으로 정식 진급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워싱턴에서 참모장교로 근무하였고 자신의 전투 경험과 전쟁 중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재검토하여 전문적인 논문을 쓰고 총참모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전차 교류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바로 전차를 보병에 속하게 한 것은 실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쟁 중 그는 스스로 전차를 보병의 예하에 두라고 했지만 자신의 전투 경험에 의하면 기계를 사람의 속도로 늦추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전차를 자유롭게 배치하는 것이 나았고 전차가 적진을 뚫고 적 후방 진지에 대혼란을 일으켜 전선에 균열을 내면 보병이 대규모 후속 공격에 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패턴이 알지 못하는 독일의 군사 사상가들은 이미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실행하기 시작했고 최종 결과물을 전격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동안 패턴은 전차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매뉴얼을 작성하는 위원회에 임명되었고 전차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드는 위원회에서 근무하였는데 이후로 패턴은 미 육군에서 전차 전문가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 후 무력감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오지 못했던 패턴은 폴로에 열정적으로 빠져들었으며 스포츠카를 사서 스피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인사장교 및 정보장교로 근무할 때는 여자들과 연문서를 뿌리기도 했지만 전쟁만큼 그에게 활기를 줄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1932년에는 육군대학을 노동으로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패턴은 군대에서 가장 유능하고 파란만장한 장교 중 한 명일 뿐 아니라 부자 집안의 아내와 결혼한 덕분에 가장 부유한 장교라는 유명세도 얻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1940년 4월 육군소장으로 진급한 패턴은 제2기갑사단의 사단장이 되었습니다. 1940년 12월에는 약 1000대의 전차를 비롯한 차량으로 조지아의 콜럼버스에서 플로리다의 파나마시티까지 왕복 400마일에 이르는 거리를 기동하여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1942년 2월 패턴은 사막훈련센터를 창설하여 부하들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미 육군에서는 패턴이 훌륭한 트레이너이자 기갑전의 주창자로서 야전보다는 기갑부대와 교리를 만드는 데 훨씬 더 유용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야전에 나서고 싶어하는 패턴에게 결국은 굴복하고 전쟁터로 그를 불러냈습니다. 패턴은 전쟁의 인간이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복수를 원했으나 유럽에서 히틀러를 상대해야 한다는 윈스턴 처칠의 의견에 동의하고 전력의 70% 이상을 유럽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모로코의 대서양연합과 알제리의 지중해 연안에 미영연합군을 상륙시키는 작전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를 횃불작전이라고 합니다. 횃불작전의 주요 상륙지는 세 군데였는데 동부기동군은 알제리, 중부기동군은 오랑에 상륙하였고 패턴이 지휘하는 서부기동군은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근처에 상륙하였습니다. 연합군은 각각의 상륙 지점에서 비시 프랑스군의 저항을 받았지만 이를 물리쳤고 패턴의 부대도 카사블랑카를 점령하였습니다. 패턴은 모로코 침공의 성공으로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후 패턴은 카사블랑카를 주요 미군 군사기지로 전환시키는 업무를 감독했고 후속 부대를 훈련시키면서 군사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티니지에서 진행되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1943년 2월 미제 2군단이 카세린 패스에서 롬멜의 독일군에 패하자 미군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그러자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는 패턴에게 제2군단의 임시지휘권을 주어 부대의 재건을 맡겼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 10일 안에 제2군단을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패턴은 이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였으며 1943년 3월 12일 중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시칠리아 침공 계획인 허스키 작전은 너무나도 간단한 작전이었는데 몽고메리가 지휘하는 동부기동군인 영국 제8군이
시칠리아 동쪽 카타니아 인근에 상륙하고 패턴이 지휘하는 서부 기동군인 미 육군 제7군이 팔레르모 인근에 상륙하여 두 기동군이 동부 및 북부 해안도로를 따라 진격하여 섬 북동쪽 끝에 있는 메시나에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칠리아 섬을 정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합군은 이탈리아 본토를 침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패턴에게는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으나 몽고메리는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몽고메리는 연합군 사령관이 아이젠하워를 설득하여 초기 작전 계획을 변경했는데 그 계획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영국 제8군이 메시나 양옆인 시칠리아 북동쪽 모퉁이 두 곳에 상륙하고 패턴의 제7군은 오로지 제8군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동쪽 해안을 따라 젤라, 스코글리티, 리카타 세 곳에 상륙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패턴은 매우 격노하여 미국이 속았다라고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전략가가 아닌 전사, 야전지휘관, 그리고 전술가로 여기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으나 그는 어떠한 불만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패턴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1943년 7월 10일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고메리는 초기 저항 없이 신속하게 시라쿠사를 확보했으나 아우구스타 외곽에서 독일군의 저항에 막혀 진격이 멈췄습니다. 한편 젤라에 상륙한 패턴의 부대는 적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진격을 개시하였습니다. 패턴은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이 습관적으로 미군의 전투 능력을 과소평가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기동하는 것 역시 과소평가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칠리아 작전에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했습니다. 몽고메리는 몰랐지만 패턴은 해안에서부터 질주하여 몽고메리보다 먼저 메시나를 점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몽고메리의 진격 속도는 독일군의 저항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연합군 동부군 사령관인 알렉산더 장군은 노골적으로 패턴의 제7군에게 몽고메리의 후방을 방어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패턴은 알렉산더에게 이 굴욕적인 명령에 대해 직접 항의했으며 팔레르모를 확보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알렉산더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패턴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진격한 패턴은 곧 팔레르모를 점령하였고 메시나를 향해 맹렬한 진격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8월 16일 패턴의 제7군은 영국군보다 하루 먼저 메시나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으로 패턴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고 시칠리아의 정복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부상병들을 위문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부상을 입지 않은 병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곧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패턴은 즉시 해당 병사와 병원 관계자 및 부대원들에게 사과했으나 미 의회에서 패턴의 해임을 건의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되자 이러한 소란도 가라앉았습니다. 전쟁에 꼭 필요한 군인이었던 패턴은 해임되지 않았고 아이젠하워는 패턴의 지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후 패턴은 노르망디를 침공하는 오버로드 작전의 미군 사령관에서 제어되었는데 자신은 이유를 병사 폭행 사건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패턴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패턴이 공격 측면에서는 뛰어난 전투지휘관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오버로드 작전의 계획부터 상륙 초기 전개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업무는 평범하며 단조롭기까지 한 브래들리에게 맡기고 해안교두보가 확보된 후 적의 심장부로 진격하는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지휘관은 패턴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작전 이후 독일군이 가장 강한 미군 장군으로 여기는 패턴은 메시나 점령 후 11개월 동안 전선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병사 폭행 사건 후 패턴에게 주어진 희생은 11개월 동안의 열애였습니다.
제7군이 1943년 8월 17일 메시나를 점령한 후 패튼은 시칠리아의 정복자이자 미군 최고의 장군으로 널리 여겨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효과적이며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군의 능력과 용맹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되었습니다. 1944년 1월 패튼은 영국에서 새로운 부대인 제3군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인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즉각적인 임무를 간절히 원했지만 처음부터 군대를 만드는 것에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패튼은 즉시 분신과 같은 제7군 소속의 참모 장교들을 제3군으로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참모인 휴 게피와 호바트 게이, 그리고 핵심 개인 보좌관인 찰스 코드먼과 알렉산더 스틸러, 당번병인 조지 믹스 병장과 의무참모 찰스 오돔은 자신이 맡은 직책에서 패튼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패튼은 이들을 군대 내의 가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인 잉글리시 불테리어를 구해 정복자 윌리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곧 폭격과 포격에 겁을 먹는 소심한 개라는 것이 확인되어 주인을 실망시켰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패튼은 개 이름을 윌리라고 바꾸었습니다. 패튼은 예전처럼 자신의 군대 만들기를 때 빼고 광내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각방과 넥타이를 갖춘 군복과 모든 군사 예절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또한 모든 이동과 훈련에 있어 그 정확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군기를 확실하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뒤 패튼이 직접 감독하는 집중 전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평소처럼 그는 사령부에 거의 있지 않고 현장에 자주 나갔는데, 장교들과 부대원들이 훈련하는 곳마다 나타나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패튼은 자신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장교로 만들기 위해서 자주 강의를 하고 지휘 서신을 발행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서신이 1944년 3월 6일자로 발행된 첫 번째 지휘 서신입니다. 이 지휘 서신을 패튼 리더십의 정수라고 저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솔선수범하여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든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휘관뿐 아니라 참모 장교들도 매일 전선을 방문하라. 전선에서는 병사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관찰하라. 질책보다는 칭찬이 더 가치가 있다. 전투에서는 상급자가 전선으로 가는 것이 하급자가 사령부로 오는 것보다 언제나 쉽다. 장교들은 부상자들을 자주 방문하여 즉시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 적절한 휴식은 매우 중요하다. 계획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명령은 간단하고 짧아야 한다. 명령은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한다. 명령은 분명하고 완벽해야 하며 절대로 아무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 작전 준비 명령은 전투 관련 부서뿐 아니라 의료, 병참 등의 지원 부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적시에 내려져야 한다. 이 지휘 서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용기 있게 두려움에 떨지 마라. 오늘날의 미 육군 장교들도 여전히 읽고 있는 이 지휘 서신의 내용은 비단 군 지휘관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머리에 새겨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패튼은 병사들에게도 연설을 자주 했는데, 그의 연설을 들은 한 젊은 병사는 가족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가 나타나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완벽하게 우뚝 솟는 그 모습에 꼼짝할 수 없었으며 공기에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30분 동안 우리에게 말했고 그의 비할 데 없는 웅변은 우리를 체면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연설을 마치자 우리는 마치 어떤 신성한 원천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살아 돌아올 남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침공 때 패턴의 제3군은 영국에서 대기만 했는데 패턴은 모든 일의 시작인 초기 상륙작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7월 초 드디어 제3군은 영국에서 노르망디로 조용히 배치되었습니다. 브래들리의 원래 계획은 제3군을 생말로만의 주요 항구이자 브루타니로 가는 관문인 아브랑슈에 투입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우거진 옛 석벽으로 둘러싸인 프랑스의 시골은 병력과 차량이 이동하는 데 엄청난 장애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리는 비로 전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으나 연합군 공군의 1500대의 B-17과 B-24 폭격기의 합동 공습으로 독일군의 전선에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패턴이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진격을 개시한 제3군은 사흘 만에 아브랑슈를 점령했고 날짜 되는 날은 퐁토브 다리를 확보함으로써 미 육군이 남쪽의 루아르강, 동쪽의 생강과 파리, 그리고 서쪽의 브루타뉴 이렇게 세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코브라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작전의 성공으로 패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기동전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고 가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8월 초 프랑스 전쟁은 패턴 자신과 제3군이 준비해온 전쟁에 부합했고 그의 기질과 천재성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스피드와 협조가 특징이며 전진, 공격, 전진, 공격, 다시 전진의 공식이 적용되는 질주를 통해 패턴은 브래들리의 얌전한 구식 작전이었던 코브라 작전을 화려한 돌파로 변형시켜 완성하였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진군한 패턴을 독일군은 막을 수 없었지만 휘발유의 소모로 8월 말 메즈에서 진격을 멈췄습니다. 제3군은 불과 한 달 만에 루아르강 북쪽의 프랑스 대부분을 해방시켰고 독일 영토 코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3군은 9월 둘째 주가 되었어야 재보급을 받을 수 있었고 진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몽고메리의 마켓가든 작전의 영향으로 보급 물자가 다시 줄어들자 패턴은 상급 지휘관들이 10월 정지라고 부르는 명령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탄약을 엄격하게 배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패턴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 즉 방어태세를 취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1월 초 패턴은 다시 진격을 개시했으나 끊임없이 내리는 비와 홍수 그리고 진흙으로 인해 기어갈 정도로 진격을 형편없이 만들었고 여름 동안 프랑스 전역을 휩쓸었던 제3군은 11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마일밖에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12월 6일 독일군은 아르덴 지역을 돌파하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를 벌지 전투라고 합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미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였으나 바스토니에서 제101 공수사단을 중심으로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패턴의 제3군에게 바스토니의 미군을 구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12월 22일 작전을 개시하여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한의 날씨를 뚫고 눈부신 속도로 질주하여 바스토니의 미군을 구출하고 독일군을 몰아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패턴과 제3군은 미 육군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하자 패턴은 태평양 전선으로 신속히 전환되기를 원했지만 그 지역은 더글라스 메가더와 조지 패턴이 같이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았습니다. 1945년 6월 패턴은 바이에른 점령군 군정장관으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였으나 곧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른주 행정관료에 나치 출신들을 대거 기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패턴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지금 독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치인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모든 나치 당원을 공직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공경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바이에른에는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와 물도 공급해야 하고 기초 기반 시설의 재건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은 히틀러 정권 동안 관료와 행정가로 근무했으며 당원 자격은 당시 직업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패튼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 9일 교통사고를 당했고 12월 21일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60세였습니다. 패튼은 종종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업에 관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신중한 기획자였습니다. 일단 작전이 진행되면 패튼은 전형적으로 진격과 공격이 조합된 끊임없는 작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것과 빠른 속도를 구별하기 위해 늘 신경을 썼습니다. 그에게 있어 서두른다는 것은 즉흥적이거나 적절하지 않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반면 철저하게 준비하면 서두를 필요 없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작전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작전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였습니다. 패튼은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대책을 마련했고 가능하면 전투의 시간과 장소 같은 조건들이 적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는 진행되는 사건마다 지휘관이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1차 걸프전 당시 미 육군은 패튼의 이러한 원칙을 실행에 옮겨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패튼은 다른 모든 지휘관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리더십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동기부여의 달인이었고 자신이 지휘하는 부하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준을 뛰어넘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감정, 마음가짐을 부하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체 및 민간 정부의 지도자들도 리더십에 관한 패튼의 연설과 다른 선언들을 연구하여 그로부터 동기부여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